옛날처럼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좀 사라졌거든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세대가 해방 이후 최초로 자기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욕망을 유예하면 언젠가 누릴 수 있다는 희망이 없으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누리자. 이렇게 가는 거고, 나는 쇼핑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것은 이제 바바라 크루거의 작품입니다. 원래 이 문구를 쇼핑백에다가 적었어요. 그 쇼핑백 자체가 예술 작품입니다. 나는 쇼핑한다, 고로 존재한다. 아시겠지만 이건 그 유명한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그 철학적인 명제의 패러디입니다.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저는 70년대 뭐라고 배웠냐면 학교에서 우리나라도 열심히 지금 일을 하면은 소비가 미덕인 사회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선진국처럼. 어떻게 소비가 미덕일 수가 있지? 왜냐? 그때는 무조건 아디오스라 그랬거든요. 쌀밥도 먹지 말라 그래야지 보리밥 섞어 먹으라고 했고, 고철 주워오라 그러고, 또 학교 갈 때마다 또 휴지를 가져가야 돼요. 안 가져가면 매 맞습니다. 그때 소비가 미덕인 사회라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뭐 특정 일을 갖다가 갑자기 임시 휴일로 만들어가지고 소비를 진작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되면 우리 사회도 어느 사회인가 소비 사회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사실 서구도 처음부터 소비 사회는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된 게 되게 50, 6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45년에 전쟁 딱 끝난 다음에 경제 부흥을 하죠. 그때 아주 부음이 생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대량 생산 체제가 충분히 전개가 되면서 아침 일어나면 토스트 구워 먹고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고 세탁기로 돌리고 자동차 몰고 다니고 하는 이른바 American Way of Life, 미국식 생활 방식을 이제 채택하게 되는 거죠. 그런 소비 사회, 아주 풍족한 소비 사회, 그 특징을 반영한 예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팝 아트라는 겁니다. 팝 아트. 그래서 원래 그 팝 아트는 우리가 미국이 원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원조는 브리티시 팝입니다. 영국의 리처드 해밀턴이라는 사람의 작품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 가정을 이토록 색다르고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작품입니다. 뭘 나타낸 건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대량 생산 산물이겠죠. 여기 텔레비전도 있고요, 축음기도 있고요, 캔도 있고, 자동차 광고도 있고.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이 있죠. 과거의 화가들 그러면 어떻게 작업했습니까? 정밀화 이렇게. 물감을 화판에 바르는 게 작업이었다면 여기서는 사진을 오려 붙인 겁니다. 이거 뭘 의미하느냐면은 옛날에는 화가들이 육안으로 본 걸 그림으로 그렸잖아요. 이제는 화가의 눈이 아니라 카메라의 눈입니다. 이제는 카메라의 눈이고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회화가 베끼게 된 거죠. 오히려 거꾸로. 이게 이제 바로 팝아트 시대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팝아티스트 하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앤디 워홀이죠. 앤디 워홀이죠. 옛날의 그림은 사람이 하나 딱 그림 원작 하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자본주의 생산은 원작 생산이 아니거든요. 다 복제 생산이에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있잖아요. 다 원작 아닌데 일회물이 아니라 그 똑같은 옷을 누군가 지금 입고 다니는 거예요. 기성품이죠. 가끔가다 만나지기도 하죠. 아주. 그런데 유일하게 아직까지도 옛날처럼 수고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예술가들이거든요. 앤디 워홀이 그런 사람들 되게 재수없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술마저도 광고 전단 찍는 방식으로, 복제 방식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앤디 워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도 팝아트예요? 예, 팝아트죠. 이건 이제 이른바 포토리얼리즘이라고 합니다. 이거 작품이에요. 조각 작품입니다. 흔히 보는 장면이죠. 슈퍼마켓 같은 데서 듀안 헨슨이라는 사람의 작업이고 언뜻 보면 실물처럼 착각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 같다 아주 정교한 묘사를 하이퍼리얼리즘 또는 포토리얼리즘입니다.
이게 이제 옛날 부자들이 아닙니다. 일반 평범한 시민들이에요. 서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풍부하게 물건을 사용하고 있죠. 예. 이게 바로 소비사회입니다. 과거에는 물건이 굉장히 귀했는데 이제는 대량 생산되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슈퍼마켓 나올 때 카트에다 물건 잔뜩 채워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이건 뭐냐? 여행객입니다. 아까 우리 앞에 그 강의랑도 연관이 될 텐데 앞에 강의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여행이잖아요. 이건 바로 뭐냐? 패키지예요. 오늘날 여행도 상품이 됩니다. 대량 생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가시면 내가 나만의 할 수 있는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이 본 걸 보는 거고요. 남이 듣는 걸 듣는 거고 여러분들 사진을 찍으면 이미 누군가가 그 사진들을 다 자기 블로그나 SNS에 다 올려놔 있습니다. 저 심지어 표정도 본인이 찾아서 알고 하는 표정이 아니라 들으면서 하는 표정이 약간 있어요. 관광 가이드가 설명할 때 그래? 이렇게 목 빼고 보고 있는 약간 그런 표정이에요. 그런 표정이 있어요. 그것도 패키지이기 때문에 싸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맞아요. 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일단은 소비사회, 대량 생산을 통해가지고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졌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빈곤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다 평등해졌습니다. 아시죠? 그 앤디 홀이 뭐라 그랬냐면, 미국의 좋은 점은 나랑 대통령이랑 똑같은 코카콜라를 마신다는 점이다. 맞네요. 그런데 이게 완전한 평등주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소비자본주의가 되면은 아주 색다른 과거의 경제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현상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학입니다. 예. 물건값이 오르면 뭐예요? 많이 사요? 적게 사요? 적게 사. 적게 사죠. 물건값이 떨어지면 많이 사죠. 많이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비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은 이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적어도 어떤 물건들은 싸면 쌀수록 잘 팔리는 게 아니라 싸면 쌀수록 안 팔리고 비싸면 비쌀수록 잘 팔려요. 그렇죠. 예를 들어 강남 같은 데서 네? 강남 지역 강남, 지역. 강남 같은 데서 명품 백을 500만 원에 내놓으면 안 팔린대잖아요. 근데 그렇죠. 같은 백을 갖다 2천만 원에 내놓으면 불티난 듯이 팔린대요. 500만 원에 내놓으면요 카드 긁어서 사요. 걔네들 또 최소한 그들 연봉 정도 한 2천만 원 정도 때려줘야지 감히 못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가방을 누가 들고 다닐 수 있어요? 나만 들고 다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중요한 건 물건이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의 신분을 과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경제학적으로 보게 되면 베블렌 효과라고 그럽니다. 톨스타인 베블렌이라는 사람이 100년 전에 미국의 상류층의 소비 행태를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비싸면 비쌀수록 더 잘 팔리는 거예요. 여기 넘어가면서부터 갑자기 정비례하죠. 이게 뭐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사기 힘든 정도의 값입니다. 이걸 베블렌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상품을 사용 가치로 소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소비하는 건 이 상품과 저 상품의 차이를 소비하는 겁니다. 일종의 기호로서 소비를 하는 거죠. 이게 근데 상류층만의 일이냐?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교수님, 기호가 뭐예요? 기호.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면 기호는 자기가 아닌 다른 것을 가리키는 뭔가예요. 예를 들어 나이키다 그러면 나이키는 신발이잖아요. 네. 신발이지만 동시에 내가 어떤 그룹에 속해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기호인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들은 왜 그 비싼 백을 갖다가 2천만 원씩 주고 살까? 남들하고 다른 나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가진 사람들이 저렇게 아주 누구도 살 수 없는 비싼 값에 명품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할 때 못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려면 짝퉁을 해가지고 그 기호를 이제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네요. 어쨌든 거기서 자기를 갖다 구별 지으려는 사람들과 그 구별을 다시 지우려는 사람들의 숨바꼭질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게 이제 상류층들만 그러느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그 중류층 정도인데 그 비싼 걸로 자신을 남들과 차별할 만큼 돈이 있진 않아요. 하지만 뭔가 이렇게 문화적인 코드 같은 거 있죠. 나는 좀 취향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도 어떤 이런 행태를 보이는데 어떤 행태냐면 이런 겁니다. 보통 물건값이 싸지죠. 네. 그럼 더 많이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밌게도 물건값을 딱 내리면은 팔리는 상품의 총량이 늘어나질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더 싸니까 더 많이 사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속물이 있어요.
저 같은 속물들. 아, 나는 남들과 뭔가 달라야 돼. 그래서 막 내가 평소에 잘 먹던 건데 남들이 다 먹으니까, 아, 죄송해요. 나 안 먹어. 힙스터. 그렇죠. 이런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저도 제가 자동차가 없잖아요. 약간 그래요. 남들 다 타니까, 아유. 그 다음에 남들 막 골프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다치니까, 아, 그 정말 뭘 취한 게 그걸 왜 쳐. 되게 공감된다, 이거, 근데. 이런 걸 갖다 속물 효과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경제학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거죠. 왜냐?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른바 속물들이 있기 때문에 총수요가 늘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하층민들은 어떠느냐? 보통 이제 경제적으로 밑에 있는, 예? 그 경우에는 이제 밴드웨건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밴드웨건 현상은 뭐냐면, 알죠? 밴드웨건이 뭐냐? 퍼레이드 할 때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차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따라가죠. 그래서 원래는 뭡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사서 값이 오르면은 안 사야 되잖아요. 오르는데도 더 많은 사람이 사는 거예요. 왜? 남들이 다 사니까 따라 사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보게 되면 과거는 굉장히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세 가지의 특성을 한번 바라보죠.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 우리는 소비다라는 걸 항상 물건과 나 사이의 관계로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물건을 소비한다.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소비를 할 때는 누굴 보는 거예요? 남들을 보는 거죠. 남들이 못 사게. 그쵸. 또는 남들과는 다르게 소비하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남들과 똑같이 해야 되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오늘날 자본주의는 상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기호를 생산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상품보다는 기호를 소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를 뭐라 그러냐면 세미어 캐피탈리즘 그래가지고 기호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기업들도 기호를 생산하고 소비자들도 기호를 소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현상이 재밌는 게 등장하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은 기호니까 취향을 드러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술화가 돼요. 그래서 미학적 자본주의로 넘어가는데 옛날에 자동차를 만든다라고 하면 자동차라는 게 A라는 지점부터 B라는 지점까지 얼마나 빨리, 얼마나 효율적으로, 얼마나 편하게 데려다 주느냐. 그거였잖아요. 그걸로만 평가했죠. 요즘 그게 아니라 5가지 감각이 다 들어옵니다. 차 타고 몰 때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장면이 있잖아요. 시각적인 체험입니다. 두 번째, 청각 디자인. 카오 오디오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엔 그 카세트 테이프 해가지고 메들리송이라 들었는데 요즘 딱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아예 거실에 그걸 그냥 갖고 오더라고요. 거실을 옮겨놓은 듯한 그런 체험을 전달해야 되고 미각은 좀 미니 냉장고라든지 그쵸. 촉각은 딱 핸들 잡았을 때 이른바 그립감과 착석감들. 그래서 총체적인 체험을 전달하는데 재밌게도 뭐냐 이렇게 체험을 전달하는 게 과거에 누가 했느냐 기업이 아니라 예술가가 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자, 아까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도 바로 그거예요. 맞아요. 좀 전에 그런 체험하는 사람들은 이런 패키지 여행 같은 거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고 자기만의 고유한 체험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도 보면 그 체험을 전달한다는 게 과거에는 예술가들이 했던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보죠. I shop, therefore I am. 나는 쇼핑한다, 보러 존재한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실 헛개비를 소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호를 소비하고 있고 작품을 소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저는 제가 만족을 하거든요. 그렇게 나 자신을 연출하고 남들과 다른 취향을 좀 과시도 좀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내 스스로 쾌락을 느끼고 그런 괜찮은 소비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가 살면서 공허감을 쇼핑으로 때우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압니다. 그 홈쇼핑하는 거 보면은 아, 저도 거의 99% 넘어갈 뻔할 때가 많아요. 계속 보면은 안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러는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어떤 공허감들,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들을 쇼핑하면서 쇼핑을 통해 가지고 채우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 경우에 내 안에 있는 것을 바깥에 물건으로 뽑아내서 계속 쌓아놓고 이 스펙타클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 스펙타클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기 내부는 더 공허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돈에만 그러니까 돈을 쓴다라는 데에만 구속돼가지고 마구마구 외화를 할 때 자기 자신을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그렇게 쌓여가는 물건을 보면서 만족감을 느낄 때는 I shop, therefore I am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the more I shop, the less I am. 내가 더 많이 쇼핑할수록 나는 더 적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바바라 크루거가 I shop, therefore I am이라는 말로 소비 자본주의를 비꼬면서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간은 왜 이렇게 물건 사는 걸 좋아하는 걸까요?
사실 그 기본적인 욕구에 관한 그 심리학 이론은 지금까지 어떻냐 하면은 그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 기갈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배고픔이라든지 갈증 그리고 이제 성에 관련된 욕구가 가장 바탕에 있고 그 바로 위에는 인간이 자기가 안전해야 된다는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사회적으로 소속감을 느끼고 그런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저 이론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기갈성 다음에 네 번째가 물건에 대한 욕구가 아닐까. 뭔가를 소유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주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홈쇼핑 같은 거를 한 다음에 장바구니에 넣어두는 거예요. 1단계는. 일단 장바구니에 넣어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뭔가 욕구가 이렇게 충족된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뭐 통장 입금을 하겠다고 해놓고 그렇고 입금을 안 하는 거예요. 저 약간 그런 거 네. 있어요. 왜냐면 근데 그때까지는 장바구니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아직 입금만 안 하면 아직까지 돈은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뭔가 이걸 가졌다는 느낌이 드는데 뭔가 이렇게 부족한 거라든지 뭔가 스트레스를 느꼈을 때 그걸 해소하려고 하는 욕구가 제 생각에는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자기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으면 어떤 스타일까지 나오냐 하면은 명품을 담은 그 저 가방 같은 거 있잖아요. 일종의 그 종이백. 맞아, 그걸 돈으로 팔더라고요. 또 돈으로 그걸 팔아요. 서구 소비 사회가 한국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서구에서도 사실은 소비가 미덕이 된 게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2차 대전 때 전쟁이라는 상황이죠. 전쟁이라는 상황은 계속 물건이 부서져서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서지는 물건을 빨리 보충하는 나라가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이 계속 불타고 폭격을 맞아서 없어진다는 기준 하에 미국의 대량 생산 시스템이 구축이 돼요. 근데 전쟁이 딱 끝났어요. 그러면 물건은 계속 쌓이고 있는데 부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공장을 계속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1950년대부터 마케팅과 광고가 어마어마한 부음 사업이 돼요. 세상에서 처음으로 인간이 필요한 물건보다 공장에 쌓여있는 물건이 많은 시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자, 네가 멀쩡한 물건 가지고 있는 거 우리도 아는데 그거 촌스러운 거야. 그거 버리고 새 거 사.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은 이 공장들이 다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2차 대전 이후로 갑자기 미국에서 소비사회가 엄청나게 붐을 일으켜요. 근데 그것이 이제 다른 나라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 정도로 그 미국이 2차 대전 때 공장에서 찍어낸 물건들이 이제 전 세계 소비의 기준이 되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제 공황 때는 1930년대 공황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량 생산을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노동자들이 가난해가지고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떤 일이냐면 과소소비이기 때문에 생산된 물건들을 갖다 태평양 가다에 갖다 버리는 일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포드가 머리를 참 잘 굴린 게 뭐냐면 자동차 대량 생산하면 뭐합니까? 팔려야지. 근데 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노동자들이 살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소비층이 쭉 내려오는 거죠. 그다음부터 뭐가 사라졌냐면 이른바 혁명적 노동자가 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막 자본주의 타도 뭐 사회주의 막 이랬는데 맛을 이 사람들 보는구나. 다 앉아가지고 카트 몰고 아, 이게 돈이야. 이게 자본의 맛이구만.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돈을 쓰는 것도 좀 유행을 따라서 비슷하게 뭐 물건을 좀 사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도 이 돈을 쓰는 뭐 패턴이나 이런 게 좀 있나요? 제가 이제 프랑스에 살 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을 모으는 게 주 목적이고 거기서 이제 내가 이제 소소한 사치를 한다 이런 개념이면 프랑스 사람들은 굉장히 그 어떤 면에서는 살기가 편해 보이는 게 1년 동안 돈을 버는 목표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여름에 그 바캉스를 3주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3주에 놀고 먹기 위해서 1년 동안 일을 한다라는 개념이 완전히 사회에 잡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전 바캉스가 끝나면 그때부터 다음에 바캉스 어디 갈지 고르고 가족끼리 앉아가지고 거기 가서 어떤 액티비티 할지 예산을 짜고 그 예산만큼만 보너스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 이미 충분히 벌어졌다라고 하면은 프리랜서들 같은 경우에 그냥 바캉스를 앞당기지 굳이 일을 더 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사실은 미리 내가 뭘 소비할지를 정해놓지 않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충분하다는 게 없거든요. 계속 벌어도 맞아요. 이 사람들은 내가 올해 바캉스 가서 쓸 돈이 이 정도다라고 딱 정해놓고 그것만 버니까 그거를 벌고 나가지고는 굉장히 여유로워져요, 사람들이.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4주 가는데 그냥 인생 목표가 여행 가는데. 맞아요. 우월라브라 그래요. 우월라브 가는 데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한 가지는 뭐냐면 돈 굉장히 아꼈어요. 그러니까 물 같은 거 막 함부로 틀지 않고 그 다음에 되게 춥게 살아요, 온도도.
문경수 대장님, 호주는 어떻습니까? 호주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요. 그 호주 사람들의 여행 패턴 중에 하나가 정년퇴직을 하면 캠핑카를 갑니다. 근데 그 캠핑카가 우리처럼 그냥 휴가를 떠나기 위한 캠핑카가 아니라 자기가 살던 집을 팔아서 바퀴 달린 집을 마련을 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게 그냥 부럽다. 그건 진짜 부럽다. 그래서 어느 캠핑장을 가든 간에 그 캠퍼밴을 몰고 있는 어떤 그 중년의 부부들의 모습을 너무나 자유롭게 볼 수가 있죠. 일본 어떻습니까, 일본? 일본 너무 똑같지 않아요, 한국이랑? 일본, 되게 비슷해요. 거의 그러니까 모든 이렇게 가는 흐름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왔다 갔다 근데 해가지고. 일본의 요즘 젊은이들이 사실은 돈을 쓰지 않아서 돈을 아주 극도로 쓰지 않아서 그게 사회 문제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일본의 젊은 그 경제 그러니까 젊은 이걸 내가 얘한테 얘기를 했어. 그 욜로랑 비슷한 거예요. 뭘 힘들게 사냐? 그냥 내가 지금 벌어가지고 내가 지금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지라고 해가지고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건데 우리나라도 좀 극과 극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옛날처럼 열심히 일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좀 사라졌거든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세대가 해방 이후 최초로 자기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욕망을 유예하면 언젠가 누릴 수 있다는 희망이 없으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누리자. 이렇게 가는 거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나오는 게 이제 김생민이처럼 stupid, great 이러는데 그것도 좀 극단인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저렇게 되면 자본주의 경제가 안 굴러가요. 내수가 있고.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워낙 젊은 층의 인구가 적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 아르바이트 인건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세죠. 그러니까 이제 프리터로서 아르바이트만 하면서도 자기 누릴 걸 누릴 수가 있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서민 교수님, 천안은 어떻습니까? 천안은 좀 난데 이제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는 집하고 애들 교육에 진짜 너무 돈을 많이 써가지고 자기를 위해 여행 가거나 이럴 만한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안타깝고 여러분 천안 오세요. 천안 집값 쌉니다. 자, 여러분 딱 그 슬라이드에 보이는 이 자동차 사진을 보면 어떤 느낌들이 드시나요? 그냥 너무 멋있어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차만 자전거로 바꾸면 제가 꿈꾸는 인생의 그림이에요. 그렇죠. 아마 우리가 이런 풍경을 보거나 아니면 인디아나 존스 같은 영화들을 보면 당장이라도 그 공간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느낌들이 많이 드는데 사실 또 일상을 살다 보면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죠. 예,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탐험을 우리가 인디아나 존스처럼 할 수 없는 걸까요? 사실 탐험은 우리가 어찌 보면 소수의 전유물인 것 같지만 늘 우리는 탐험을 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탐험을 하고 있습니다. 단 시대에 따라서 탐험의 목적과 대상이 바뀐 것뿐입니다. 그러면 왜 인류는 탐험을 할까요? 잠깐 그 인류 탐험의 역사를 한번 돌아볼 건데요. 최초의 인류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아프리카에서 시작됐습니다. 자, 그래서 아프리카를 떠나서 좀 더 나은 서식지 그리고 좀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 탐험을 떠났고요. 그리고 중세에는 이렇게 콜럼버스 같은 사람들이 신대륙을 찾아서 또다시 탐험을 떠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우리의 인류, 지금의 인류들은 어디를 탐험할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구를 넘어서 우리 대기권을 넘어서 우리 태양계 내에 있는 또 다른 행성으로 탐험을 떠나고 있습니다. 탐험이라는 게 어찌 보면 인간의 발자취와 같이 해왔다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과학에 대해서 예찬론 자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전형적인 과포자였습니다. 아직도 수능시험 당일날 과학시험지를 들고서 한 번으로 찍고서 고개를 숙이고 좌절했던 그날의 참담함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우연한 기회에 과학에 재미를 붙이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입사했던 회사에 갔는데 그 회사에서 하던 일이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관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만든 관제 시스템을 탑재한 위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돌면서 뭔가 신호를 보내고 뭔가 이미지를 보낸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준비가 안 됐는데 우주가 가슴속으로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책을 보게 됐고 책을 보다 이해가 안 되니까 야, 그러면 이 현장에 직접 한번 가보자. 그러면 좀 더 이해가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10년 전에 이 독서모임 회원들이랑 같이 탐험대를 꾸려서 처음으로 호주 탐험을 떠난 겁니다.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준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 인생의 최고의 소비는 그 당시에 독서모임 회원들과 팀을 꾸려서 탐험을 떠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무엇을 탐험하는지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로 화성 탐험이나 그리고 공룡 탐험 그리고 오로라를 주제로 탐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로라. 꿈이에요, 오로라. 이거는 제가 나사 과학자들하고 호주를 탐험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보통 호주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죠? 동쪽을 가지 서호주는 잘 안 가죠. 그렇죠. 네. 뭐 시드니, 멜버른, 오페라 하우스, 뭐 캥거루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는데 코알라. 호주에서 가장 큰 주가 서호주라는 주입니다. 네. 그 주가 남한의 33배 정도 되는데 그 나사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지구상에서 화성과 지형 구조가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화성 탐사를 준비하는 과학자들이 이 화성과 똑같이 생긴 지형에 와서 화성에 가져갈 탐사 로봇을 가져와서 굴려본다든지 네. 여기는 모스프리라는 지역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체 화석이 발견된 현장이기도 하고요. I lost another fight. Used to myself, but I'll just start again. I keep falling down. I keep on hitting the ground. But I always get up now to see what's next. Birds don't just fly, they fall down and get up. Nobody learns without getting. 아무래도 여기가 지형이 화성과 비슷하다 보니까 나사 과학자들이 드론 같은 수천만 원에 호가하는 드론 같은 장비들을 가져와서 이 지역을 막 촬영을 합니다. 화성 지형과 비교하려고.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한 과학자가 드론을 가지고 왔는데 이 드론으로 촬영을 하다가 갑자기 드론이 떨어져서 박살이 난 거예요. 근데 그 우주에서 이거를 뭐 부품을 사러 갈 수도 없고 그날 밤에 대책 회의가 열린 겁니다. 그러면서 한 과학자가 나오더니 지금 이 드론에서 이렇게 생긴 부품이 하나가 없다. 근데 이걸 우리가 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랑 모양만 비슷한 뭔가가 있으면 그거를 나한테 가져다 달라. 라고 했는데 정말 어떤 사람 세면백에서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밤새 그거를 뚝딱뚝딱 하더니 다음날 아침에 그걸 고쳐와서 다시 띄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흔히 야 이거 책임 누가 져야 돼? 야 큰일 났다. 이거 먼저 막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의 그 사고법은 일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만 취득을 하면 이게 뭐 부서지든 어쨌든 간 크게 상관없다는 이런 모습을 보인 것 같아서 아 진짜 내가 탐험을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봤던 장면이고요. 그게 아마 다양한 그 분야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단순히 탐험을 간다고 하면 뭐 이렇게 탐험가 혼자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탐험이라는 행위 자체가 그 제한된 인원이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뭔가 제한된 기간 안에 뭔가 미션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 탐험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모습인데 자, 김북 씨 딱 보시기에 이게 뭐 같아 보이시나요? 사람. 맨 오른쪽 뒤에 사람이 거꾸로 그려져 있는 거 아닌가요? 사람이 거꾸로 그려져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붉은색 달 위에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음영으로 새겨져 있죠. 이게 바로 호주 원주민은 에보리인들이 새겨놓은 벽화입니다. 저런 정도의 돌이라면 사실 네. 그냥 흔히 지나치기 쉬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문양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네네네. 그럼 탐험가들은 저런 걸 할 때 어떤 네. 마음으로 또 어떻게 이거를 접근하는지에 되게 궁금해요. 아, 일단 그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네, 특히나 이런 사막 같은 경우에는 뭐 저만 간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막에 대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사막에 가면 그 광활한 지평선에 간혹가에 선인장 하나 있고 간혹가에 뭐 이렇게 암송 하나 있는데 여기에서 도대체 뭘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기 전에 그 지역에 대한 공부가 필수적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뭐냐면 사실 저도 말씀하셨으니까 저걸 딱 발견했지. 그렇죠. 안 그랬으면 그냥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뭐 비가 와서 뭐 앞이 깎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알고 보면 또 보이는 거죠. 자, 그래도 이거는 제가 그 공룡 탐험을 하러 몽골에 있는 고비 사막에 갔었을 때의 일인데요. 그 고비 사막에 가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공룡 화석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 3명의 공룡학자가 고개를 숙이고 뭔가를 발굴하고 있는데 이 뼈의 정체가 뭐냐면 여러분 둘리에 나오는 둘리 엄마 공룡 기억하십니까? 둘리 엄마 공룡 기억하십니까? 네, 웃긴 공룡, 브라키오사우루스 학명까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바로 브라키오사우루스의 이쪽 뼈입니다. 진짜요? 네. 그리고 저 뼈를 저희가 한 해에 다 발견을 못하고 다음 해까지 가서 다 발견을 했더니 진짜 몸 길이가 16m나 되는 브라키오사우루스의 화석이 다 발굴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몽골에 공룡 탐험을 하러 간 게 5년 전이 처음이거든요. 자, 그때 딱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일본 사람들한테 언제부터 여기를 왔냐고 물어봤더니 15년 전부터 여기를 왔다는 거예요. 이 공룡 화석을 발굴하러 15년 전부터 과학자를 따라서 여기 와서 공룡 발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요? 한 번도? 가죠. 그러니까 매해 여름마다 왔다가 간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렇죠. 여기 15년 동안 살았다는 얘기니까. 15년 동안 살 수는 없겠죠.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어찌 보면 탐험이고 되게 어려운 행위이고 되게 특별한 사람들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일반인들도 자기의 호기심을 찾아서 이렇게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보니까 그 소비라는 게 이게 정말 다양하구나. 나라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그런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알래스카에 갔을 때의 모습인데요. 김북 씨, 뭐 같아 보이시나요? ICBM인가요? 박명성으로. 네, 아주 민감한 시기긴 한데 비슷합니다. 자, 이것은 로켓인데요. 바로 오로라를 관측하는 로켓입니다. 이 로켓을 오로라 내부로 발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로켓이 떨어질 때 그 로켓에 들어있는 센서들이 오로라 내부를 관측을 하는 겁니다. 여기 어떤 성분들이 있고 그리고 기온이 어떤지. 그러면 그게 어딘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과학자들이 이 블랙박스를 회사로 가는 겁니다. 그거를 발견해서 이제 암호 해독을 하는 거죠. 도대체 오로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성분이 있는지. 아직도 오로라가 왜 생겼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오로라 생긴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생겼는지 알아요?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나 몰랐다. 자, 오로라는 간단합니다. 그 오로라는 태양에서 흑점이라는 게 폭발할 텐데 그럴 때 입자들이 막 지구를 향해서 날아옵니다. 근데 지구에는 자기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장에 그 입자들이 이끌려서 지구 대기에 존재하는 산소나 질소 같은 입자들이랑 부딪혀서 이런 색깔을 내는 겁니다. 흑점이라는 게 폭발할 텐데 지구에는 자기장이 있잖아요. 산소나 질소 같은 입자들이랑 부딪혀서. 이거 방송에서 자막으로 볼게요. 좀더 거시기에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되게 탐험의 어떤 아름답고 멋진 모습만 보여드렸는데 사실 탐험의 실체는 이 한 장의 사진이 다 말해줍니다. 탐험은 정말로 지저분하고 힘들고 때로는 위험합니다. 절대 이 사진이 공사 현장이 아닙니다. 공룡 화석을 발굴하는 일상적인 풍경입니다. 거의 뭐 80%는 늘 삽질과 곡괭이질의 연속이네요. 됩니다. 자, 근데 사람들한테 야, 탐험 가면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힘든 것도 많아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좀 데려가면 안 되냐 라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해 10년 동안 같이 여러 군데를 제가 사람들을 데리고 갔는데 이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보니까 몇 가지 그 형태들이 분석이 되더라고요. 자, 첫 번째로 그 지적 호기심인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탐험이라는 게 혼자 갈 수 없으니까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그런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는 행위로 소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탐험을 가기 전에 같이 뭐 공부도 하고 그리고 탐험도 떠나고 이런 식의 어떤 패턴들이 하나 보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험의 확장인데요. 과거에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그냥 단순히 뭐 책으로 보거나 어떤 간접 경험으로 끝났는데 이제는 기술이 발달하고 네트워킹이 확장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저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죠. 지구가 아니라 우주까지 내가 가서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그런 욕구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무중력 체험, 그 다음에 성층권 여행, 그 다음에 화성 편도 여행, 그리고 개기 일식이라고 적용하는데 이게 그냥 딱 보면 나사 과학자들의 훈련 프로그램 코스 같지만 전부 상업화된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일반인들의 경험, 호기심의 영역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아니 화성을 편도로 끊으면 네. 안 돌아요. 지구로 어떻게 와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아주 재미난 이슈가 있었는데 그 네덜란드에 있는 마스원이라는 비영리단체가 자기네가 이제 화성에 가는 어떤 그 탐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화성 편도 여행객을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이 지원을 한 겁니다. 편도 여행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실행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의 욕망의 어떤 욕구의 수준이 저기까지 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멀지 않아 우리가 화성도 가고 달도 가는 시대가 올 텐데요. 그때도 야 사람들이 다 가니까 나도 여기로 와라 저기 갈 거야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겠죠 교수님? 말하기가 쉽지 않겠죠 교수님? 돈 안 갈 그렇죠. 거예요. 돈 안 갈 거예요. 꼭 저처럼 또 뭐 은하수를 보고 뭐 공룡을 탐험하러 가고 인디아나 조처럼 어딜 가야만 꼭 그게 나를 찾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소비를 하기 전에 이게 나한테 어떤 가치가 있고 그리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새로운 모색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건지 꼼꼼히 따져보고 소비를 한다면 이거말로 진정한 욜로 소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자, 탐험을 하려면 뭐 장비도 있어야 되고 네. 해외 나가려면 이제 돈이 많이 듭니다. 네네, 그 그렇죠. 비용은 다 어떻게 감당을 하셨나요? 1년에 요 한 번에 탐험을 가는 게 1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힐링의 어떤 대상이었습니다. 이것만 바라보고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탐험을 가서 그 하고 싶은 거는 좋은 기내 서비스가 아니고 그리고 좋은 호텔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싶은 그 호기심의 대상을 보러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다른 여행보다 비용이 적게 들었습니다. 유럽 여행 가는 것보다 훨씬 적게.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렇게 맨날 찾잖아요. 네. 몇 년 동안 하셨어요? 오래 하셨잖아요. 제가 탐험 한 10년 정도 했죠. 그 10년 동안에서 네. 제일 뭘 찾았어요? 제가 놀랄게요. 찾은 것 중에 이제 제일 초창기에 찾은 건데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미생물의 화석을 발견했던 적이 있어요.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미생물의 화석을 발견했던 적이 있어요. 그 화석이 그냥 단순히 미생물이 아니라 35억 년 전에 처음으로 산소를 만든 미생물이에요. 저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있어요? 그걸 하나 가지고. 오, 대박! 오, 대박! 네. 우와! 네. 우와! 그걸 가져왔습니다. 진짜예요? 네. 어느 거? 이거예요? 네, 이 부분이 그 미생물들이 막 멜트를 이루어서 불락을 이루어서 살았던 것들이 진짜? 미생물이 쌓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된 이 까만 게? 네, 그냥 이거 이 까만 게? 네, 그냥 들어갔지만 그 연필로 이렇게 그리신 거 아니에요? 아마 조각을 하려도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이게 미생물 진짜요? 대박! 35억 년이면 흙만 해도 대단한 가치가 있겠네요. 그렇죠. 아니, 그러게 반짝거려. 그냥 들어보면 돼요? 뭐 신고 안 하고? 아니요, 저희는 이제 나사랑 같이 갔을 때 반출 허가증으로. 그래서 큰 화석은 제가 박물관에 기증을 했고, 요거만 제가 소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 우리가 캠핑 갔을 때 김치 국물을 흘린 게 거기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먹고 나가가지고 나쁘게 말랐을 때. 35억 년 전에 살았던 미생물 박테리아예요. 야, 이거를 근데 이거를 유심히 이걸 살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이게 많은데. 자, 공룡 화석이 잘 발견될 만한 지역들을 미리 위성으로 다 찾아내죠. 그 지형이, 그러니까 일단은 지형이 딱딱하면 발굴을 못해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흙이 있고,
그리고 연대 측정을 해서 여기에 공룡이 살았던 시대랑 비슷한 시기의 암석층이 있으면 일단 거기로 가서 미리 이제 전문가들이 가서 야 여기 뭐 좀 나오겠다 싶으면 본진이 거기 가는 거고 거기부터는 이제 흩어져서 예, 눈과의 싸움이죠. 우리 다른 선생님들이 보셨을 때 우리 문경수 탐험대장님의 지금 소비 어떻습니까? 저는 두 가지가 인상적인데요. 하나는 소유보다는 체험, 열정을 가지고 체험을 했다는 거. 그게 이제 아까 말한 욜로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정말 중요한 그런 요소가 아닐까 생각해요. 조그마한 거 그걸 찾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는 거가 첫 번째로 놀라운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그 기호나 이런 게 비슷한 분들하고 함께 작업을 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가치인 것 같아요. 그럼 공감대가 넓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 우리가 소통하고 이런 부하고 관련돼서 정말 바람직한 욜로의 좋은 그런 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류 전체의 어떤 지적 유산을 발전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미래적인 어떤 인류를 풍족하게 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저런 거는 사실상 뭐 개인의 소비 뭐 이런 식으로 미안해할 생각조차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저런 분위기가 이제 일상적으로 흐르다 보면 약간 그 여행을 가더라도 체험에 대한 강박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뭐 현지인과 더불어 함께 뭐 패키지 여행가 막 무시하고 막 뭐 유럽의 오래된 성당 같은 거 보고 있으면 막 그걸 봐서 뭐 하냐 그러고 막 어디 저 오지를 탐방해야지 막 그런 것 때문에 좀 경계한다면 아주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한결같이 썩었다고 주장하는 불평불만 투덜이 사회학자 오찬호입니다. 불평불만 투덜이 사회학자 오찬호입니다. 자, 우리 소비에 대한 공부 열풍이 강합니다. 영수증을 보고 막 남의 영수증을 보고 막 stupid, great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김생민식 소비가 절약을 하는 일종의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러한 어떤 이제 절약식 소비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어떤 소비를 하는 것이 그레이트한 소비인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산다라고 주장은 하는데 그게 진짜 자기가 주체적으로 생각한 그 필요냐? 정말 자기가 이거 없으면 안 되고 정말 순수한 의지에서 그 결정이 났느냐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이제 사진들이 가끔 올라옵니다. 이게 이제 주로 어떤 거냐면 이러면서 머리 찍어야 돼 이거. 멘트가 재밌어요. 아 오늘 정말 길 더럽게 막혀 막 이런 멘트예요. 그러니까 길이 막히는데 왜? 자기 자동차에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핸들의 로고. 그 핸들의 로고가 제일 밑에서부터 이제 중심을 이루어서 그리고 또 시계 보이고 왜 그 로고를 보여주면서 뭔가 그 일상을 공유하려고 하느냐 또 이런 것도 있죠. 뭐 오늘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셨어 아메리카노 마셨어 근데 그 왜 아메리카노 옆에 비싼 자동차 키가 놓여있고 왜 핸드백은 또 왜 그 테이블 위에 있느냐는 거죠. 그 카사마크가 또 이거 올라와 있어요. 맞아. 이 사용 가치를 가지고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소비를 통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되는 어떤 그런 강박 속에 살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해보면 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물건을 지르고 내 노동을 통해서 그 빚을 갚는 그런 어떤 구도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오찬호 박사님 같은 분한테 혼 안 날라고 아무것도 사지 않고 아무것도 올리지 않습니다. SNS 절대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누워 있습니다. 완전히 누워 있고 미드 정도 보는 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계속 뭔가 내 존재를 증명을 하게 소비를 하다 보면 힘이 들죠.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이거 너무 조금 낭비하는 거 아니야?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소비를 줄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 현대사회는 또 지갑을 열도록 하는 거죠. 너 지금 당장 투자해라. 너를 위해서 사용해라. 절대 지금 아까운 거 아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바로 욜로 열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욜로는 좋은 뜻이 있겠지만 오늘 저는 이 욜로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으로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YOLO and we bout it every day, every day, every day. Like we sitting on the bench, nigga. We don't really play every day, every day. What anybody say,
욜로는 사실상 그 이미지가 자유, 개성, 뭐 구태에 의한 사고방식에 내가 종속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은 이미지가 덩달아 소개가 됩니다. 자, 오케이, 좋아요. 한 번 사는 인생 내 마음껏 산다는 건데 그 목록을 보면 여행, 그 다음에 어떤 옷 사기, 예를 들어가지고 맛있는 거 먹기, 너도 나도 없이 다 똑같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 작가님들 많이 계시는데 출판사에서 제일 난감해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혹시 뭔지 아세요? 원고 투고가 오잖아요. 네. 근데 그 원고 투고가 다 청년들의 여행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여행기를 보고 있으면 너무 천편일률적이라는 거죠. 오늘날 무료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나는 세상의 부름을 받고 와서 뭐 어디 가서 고물 한 마리 잡았느니 뭐 원주민하고 같이 뭐 연어를 떠먹었니 뭐. 맞아. 대부분 그런 거 진짜 많어. 진짜 많아. 다 그 내용이 다 그 내용. 이게 뭐냐면 어떤 이 욜로라는 것이 그냥 내가 즐기는 게 아니라 욜로를 하지 못하면 굉장히 자신이 뭔가 이렇게 현대인의 좀 개성 있는 사람이 아닌 듯한 느낌, 추진력이 없는 듯한 느낌,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을 못하는 듯한 느낌, 그런 식으로 포장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즘 특히 청년들은 내가 해외여행 한번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집에서 멍 때리게 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데 그건 스토리가 안 나와요. 내가 집에서 무슨 고전 읽었다 이런 걸로는 자신의 개성을 표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뭔가 무슨 국토 대장정을 갔다 와야지만 나는 정말 개성 있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고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에 강요되는 기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 식의 어떤 이미지의 강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1900년대 초에 미국이 아주 이제 인종차별에 대한 개념도 없을 때 미국의 비누 회사가 광고를 했던 모습입니다. 흑인이 비누로 이렇게 씻으면 백인처럼 깨끗해진다라고 이렇게 선전을 했었습니다. 아, 정말 나빴다 진짜. 최근에도 한 화장품 회사에서 똑같은 이 버전으로 이 트위터에 그 광고를 했다가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고, 그러면 이 문화가 과연 뭐 우리하고 상관없느냐? 우리 사실상 뭐 백옥 피부, 뭐 어떤 연예인이 얼굴 하얗냐? 미백에 대한 굉장한 강박관념, 하얀 거에 대한 굉장한 신화, 신격화된 그런 이미지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주체적인 소비를 이런 광고에 구애받지 않고 나는 내대로 살 거야, 평균적으로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자, 뭐 면접장에서 있는 이 청년들의 뒷모습을 담은 사진인데, 이 면접을 볼 때 정해진 복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정함을 기호라는 것을 자기가 소비하기 위해서는 아무거나 소비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 사회가 규정한 어떠한 유사한 패턴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머리를 컷을 했는데 땡땡 전제에 더 많이 합격했더라, 그런 것이 다 공유가 됩니다. 사진은 이미 예전부터 그렇게 찍었고요. 중공업 계열에 어울리는 증명사진을 찍는 데와 서비스업이 어울리는 증명사진을 찍는 데는 다르고요. 진짜입니까 이게? 그럼요. 그건 진짜예요. 진짜. 중공업에 어울리는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 앞을 보고 우직한 인상을 앞을 보고 우직하게. 서비스업은 약간 돌렸지만 도도하지만 그래도 건방지지 않는. 도도하지만 건방지지. 어렵다. 다 모델이야. 이게 진짜 그럴까? 이 소비라는 것도 굉장히 보면 그 사회가 어떤 것을 강요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영수증이 그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즉 우리의 소비라는 것은 사실상 내 좋아하는 거 쓰면 되겠지만 우리 사회는 너무나 총체적으로 미묘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하고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공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소비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어린이가 불평등에서 해방될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계속 빈곤한 상태로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소비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동물들이 학대를 당할 수도 있고 학대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죠. 즉 소비라는 것은 그냥 나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어떤 식으로 이롭게 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영국의 풍자 만화가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제임스 길레이가 1791년에 쓴 서인도 제도의 야만이라는 그림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끌려간 흑인 노예들이 커피도 만들고 사탕수수 재배를 하고 모카시도 따고 굉장히 비윤리적 노동으로 많은 상품들이 유럽에 수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사람들이 내가 이 설탕 하나 먹고자 노예가 죽어가는데 그런 식의 상품은 구입할 수 없다면서 영국 가정의 한 90%가 설탕을 좀 절제하는 운동, 사실상 인류 최초의 먹거리 같은 아주 일상품을 가지고 정치 도덕적인 어떤 의미를 던지려고 하는 소비 운동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소비를 할 때 단지 돈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자. 이런 소비를 착한 소비, 윤리적 소비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착한 소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칵테일 새우에 관한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번쯤 이제 월급 받은 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 새우 하나 못 찔러? 이런 생각들 많이 가지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칵테일 새우를 만들어내는 모든 회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다국적 기업에서는 동남아시아의 양식 어장을 만들어 놓고 그 옆에 있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의 아동들을 거의 인신매매 수준으로 데리고 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돈을 안 줘요. 노예처럼 부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2016년도에 AP통신이 노예로부터 온 해산물이라는 심층 기획 탐사 보도를 해서 퓰리처 상을 받습니다. 이윤, 효율성, 그 어떤 단어 속에 사실상 누군가의 삶은 굉장히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휴대폰에 관한 얘기를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폰에는 사실상 그 탄탈륨이라는 물질이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부식도 되지 않고 열 전도율이 굉장히 우수해서 우리 굉장히 여러 전자제품에 사용이 되는데 이게 콜탄이라는 것을 정연해서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그 콜탄이 콩고 민주공화국의 반군이 점령하고 있는 고릴라의 유일한 서식지 그 국립공원에 대량으로 있습니다. 이 반군들은 그걸 팔아서 무기를 사고 그래서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친구들한테는 고릴라는 중요하지도 않고 평범한 사람들 그냥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 다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일해. 여기서 일해. 그래서 완전히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The Grauer's gorilla, the world's largest primate, is now critically endangered. The loss is due primarily to the illegal hunting of the species for bushmeat, particularly around mining concessions that are often deep in the forests. These forests are controlled by rebel factions vying for territory and the minerals they contain. Ruthless and heavily armed, these rebels make it incredibly dangerous for both the parks and conservation staff who work there. 최근에는 이른바 공정한 콜탄을 정연한 그런 기업에 이런 스마트폰 교육에 우선권을 주겠다라는 이제 그런 협의를 한 나라들이 조금씩 이제 등장하고 있고 애플도 비교적 최근에 이런 어떤 윤리적 조약에 스스로가 서명을 하게 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소비가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 가지고 조금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내가 아끼면 잘 됐지 그게 뭐가 문제야? 내가 내 돈 주고 샀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라는 식으로만 소비를 이해를 하는데 내 평범한 소비가 혹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늘 성찰을 해야 되고 또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가 평범하게 소비를 해도 그 소비가 윤리적일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된 상품의 유통과 교역에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사회, 건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뭐가 그렇게 복잡하게 사느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좀 즐기면서 살지라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저는 우리가 딱 한 번만 살기 때문에 이 인류의 불평등에 대해서 이 소비에 대해서 한번 굉장히 진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찬호 박사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좀 더 우리가 소비를 할 때 좀 더 잘 들여다보고 꼼꼼히 잘 따져보고 이것이 도대체 착한 소비인지 나쁜 소비인지 제대로 좀 알고 소비를 하자. 요즘 보면은 이제 저 영수증이라는 저 프로그램이 되게 열풍이에요. 보고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거에 되게 공감하고 있고 소비라는 단어가 갑자기 되게 큰 화두가 됐거든요. 지식거인 여러분들께서는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가운데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생민 씨가 저렇게 아껴가지고 이뤄낸 게 뭐냐?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거거든요. 아파트 갖고 있어요? 네. 되게 좋은 그것이 사실은 지금 욜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나왔나를 생각을 해보면은 아파트를 어차피 가지지 못할 세대들이 우리는 이렇게 뭐도 어차피 아파트 못 사 그러고 그 돈을 쓰면서 욜로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저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했더니 아파트를 샀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잠깐만. 그렇게 이게 욜로가 맞는 거야? 라고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일침 같은 게 되지 않았나.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김생민 씨처럼 살면 대한민국 무너져 경제가. 그렇죠.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버는 돈 그리고 쓰는 돈이 이렇게 비교가 되잖아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돈을 쓰면 잘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게 근데 좀 의견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좋은 소비란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손상이 되거나 망가져도 별 신경을 안 쓸 정도의 돈만 물리적인 물건에 쓰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제 프랑스에 가잖아요. 그럼 상당히 잘 사는 나라거든요. 근데 차가 다 경차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근데 차가 다 경차인 이유가 뭔지 그 사람들이 차를 어떻게 쓰는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범퍼는 진짜 범프를 하기 위한 거예요. 막 부딪혀도 막. 그러니까 그 주차를 할 때 우리는 남의 차 안 달라고 막 이렇게 주차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둥둥둥둥둥 이러고 들어가고요. 뭐 무슨 길거리에 재밌는 구경거리가 생겼는데 안 보인다 그러면 그냥 차 지붕 위에 올라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한테 부담 안 되는 정도의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막 써도 되는 물건인데 우리가 무리를 하거나 할부를 해가지고 물건을 사게 되면은 그 물건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맞아요. 그 물건이 긁힐까 망가질까 겁을 내게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물건을 살 거면 남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물건을 막 굴려도 될 정도의 물건? 그 정도 물건을 사는 것이 좋은 소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 누군가 라고 하는 명제에 대해서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욕구를 잘 충족하는 사람. 그렇다면 내가 뭔가를 사고 싶거나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것, 그거 자체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시에 이제 조건이 붙어요. 나의 욕구를 잘 충족시키되 다른 사람의 욕구를 제한하거나 민폐를 끼치지 않는다. 정말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측면에서 내가 어떤 기여를 하느냐, 그것이 만약 소비와 관련된다면 저는 그런 착한 소비라면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전부터 우리가 뭐 늘 들어온 말이 있습니다. 형편에 맞게 욜로를 하시던 알뜰저거를 하시던 내가 욜로를 할 수 있는 정도에서 마음껏 탕진을 하시던 뭘 하시면 비행기를 아무도 뭐라고 그럴 일 없고 그 가정에도 평화가 있습니다.